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과 미래의 경제라는 주제로 칼럼도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과기부 주간으로 네, 이제 많이 블록체인도 가르치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부 사업도 하시고요. 네네. 와,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 분야로? 제가 원래 그 경력은 이제 개발자 아, 커리어였다가 네. 2018년도에 네. 그 블록체인 쪽에 아는 분이 같이 스타트업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주로 뭐 칼럼 같은 거 좀 쓰면서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과기부 주관에서 블록체인 그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계속 했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쪽 블록체인 쪽으로 오신 거고, 네네. 그러면서 투자도 이제 시작하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1억 한 500만 원까지요. 네네. 엄청나게 오르다가 네네.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1억 미치거든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이제 있다고 보고 사실 비트코인이 뭐 김치 프리미엄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조정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뭐 좋은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난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막 가격이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네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지지선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 사람마다 이제 다 관점은 다르니까 네.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차트를 보는데 네. 차트에서 뭐 우리가 편히 아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그 이동평균선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이동평균선이 짧은 선이 이제 빨리 가는 선이고 느린 선이 뭐 천천히 가는 선, 뭐 빨간색, 파란색 해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갭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저는 월봉 기준, 뭐 주봉 기준, 일봉 기준 이렇게 보는데 월봉 기준에서는 여전히 그 캡이 좀 크고 여전히 상승장이고 주봉 기준에서도 여전히 이제 상승장인데 그 갭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갭이 예를 들어 이제 꺾이는 지점, 뭐 우리가 뭐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지점까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큰 기준에서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 기준에서는 상승장임은 분명하지만 이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꺾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일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데드 크로스인 거죠. 짧게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계속 상승장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꺾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큰 기세는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이 주봉 월봉상으로 지금 이격도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격도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격도 굉장히 컸다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폭이 이제 교차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장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하는데 월봉과 주봉 기준에서는 교차까지 가기에는 좀 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상승장이고 근데 이제 이 시점이 계속 가진 않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 교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뭐 그때가 이제 큰 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 큰 조정까지는 아니고 아직 여전히 갭은 남아 있다. 뭐 짧은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횡보가 계속 뭐 있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차를 만약 하면 네네. 그럼 대세 상승장이 끝난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끝났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이게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잖아요.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큰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뭐 월봉 기준에서 보면 큰 조정이 한번 와야 되는데 네.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정이 온다면 그 데드 크로스를 시점으로 좀 큰 조정이 오겠죠. 왔다가 근데 보면 데드 크로스가 되더라도 다시 또 복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이제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분명히
조정은 한번 와야 되고 아. 그 조정이 큰 관점에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고 아. 작은 관점에서의 어떤 조정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과거 이 조정폭이요. 네네. 과거에는 막 30% 많게는 네네. 40%도 막 나왔는데 지금은 네네. 한 10% 20% 이 언저리에서 움직인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게 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영향으로서 네네.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이게 변동성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변동성이 작아진 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더 그 하락폭이 예전처럼 커질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만큼 큰 변동성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어. 비트코인 ETF 승인된 이후에 네. 과거처럼 큰 조정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좀 지지하긴 하지만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네.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그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이 측면보다는 네. 되게 전체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맞아요.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과거와는 분명히 바뀌긴 했지만 큰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큰 폭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40%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어떤 시기의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반감기가 4년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 혹은 8년, 그러니까 한 10년이라는 이러한 긴 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오르죠. 아. 네, 긴 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오르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오르는 과정이 예를 들어 지금이 뭐 1억이라면 오르는 과정에 이 비트코인이 또 5천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고 네. 떨어지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한 2억, 3억, 4억, 5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까지를 많은 분들이 반감기 효과의 그 기간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동의하세요? 반감기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네. 다음 달인데 어떤 반감기의 영향은 사실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으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반감기였고 반감기라는 이유는 이제 채굴자들의 어떤 채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반감기가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이제 90% 가까이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그 ETF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관 자금들이 몰려오는 그 시장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이긴 한데 앞으로는 반감기 이슈보다는 이 전통적인 시장,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기관 참여자들의 어떤 변화, 흐름 이게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반감기가 가진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다. 아. 그래서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반감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네. 결국에 장기적으로 뭐 2140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돼야 되니까 그 시점까지 계속 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반감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감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네. 가격을 막 내년까지 좀 많이 기대하시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막 네네. 뉴스 보면은 뭐 3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네네. 많게는 뭐 5억도 얘기하시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좀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이긴 한데 네. 사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뭐 없진 않지만 그렇게 높게 가격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ETF 이슈하고 반감기고 두 가지가 엮인 거 네. 그리고 시장이 좀 변한 거 그리고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한 거 이러한 것들이 잘 엮여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가 분명히 중요한 이슈긴 하죠. 기관들도 더 물량을 가져가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더 신규로 들어올 테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연말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뭐 3억, 4억 글쎄 조금 되면 좋죠. 저도 무조건 좋습니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높은 수치는 아닌가 이런 좀
염려도 있습니다. 2억은 가능할까요? 2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어. 2억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도 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뭐 지금에 비해서 2배니까 그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 이보다 더 한 뭐 연말에 4억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또 큰 조정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밑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조금 사도 괜찮은 시기일 것 같은데 2억이라고 하면 아, 어떠세요? 네.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없는데 사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좀 저렴할 때 사서 좀 비쌀 때 팔자 이 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이 저렴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올해 연말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조금 비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때 차라리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니까.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네. 예, 그럼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만약 조정을 받으면 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뭐 많게는 비트코인이 조정 받으면 뭐 20-30%, 뭐 많게는 40%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 아예 배제하진 않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월봉과 주봉의 그 차트가 계속 가서 큰 어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상승 지점에서 그냥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가격을 유지하다가 또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림이 제일 좋은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지만 시장은 항상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 항상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좋은 어떤 투자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고 또 가르치시고 네네. 하면서 이 분야가 미래에 유망하다라는 네네. 생각은 드세요?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제 뭐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제 인생을 그냥 올인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올인한 이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막 개발 일도 하세요? 지금은 개발 일은 직접 하진 않고 주로 아. 이제 개발 관련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직접 뭐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뭐 보면 알긴 하는데 그걸 이제 주로 가르치거나 뭐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고 네. 가르치시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거예요? 아, 예, 정말 재밌습니다. 아, 정말 네.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쪽 네. 시장이 네. 매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컨셉 기존에 못 보던 거 이런 것들에 좀 흥미를 느끼기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저의 이제 과거 경력하고도 좀 맞닿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발 쪽 지식을 알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관점 플러스 내가 투자하기도 좋고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4년 정도 됐으면 2020년 정도. 2018년도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아, 네. 2018년이면 4년 더 이상 네, 오래됐는데. 더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럼 그때 사이클을 이미 한번 경험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아무튼 처음 들어왔을 그때 그러니까 불장 이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더리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2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이 500만 지금 원. 500만 원이니까 네. 예. 25배. 25배. 네, 그렇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좀 다르신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정말 다른 게 그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디앱이라고 하면 뭐 뎁이라고 하면 디파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데 그때는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다들 그런 이제 시장이 진짜 막 혼란스러운 상태. 아무도 잘 모르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고 팀들도 많아졌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기관 자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네. 그 과거에 막 이렇게 상상 같은 거를 해보셨어요? 네, 상상은 했죠. 네. 들어올 것이다. 네, 지나면 들어올 것이다. 근데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오 진짜 들어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예. 그럼 그 당시에는 네.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네. 뭐 1억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아니 어떻게 이 블랙록 같은 데가 네. 이 비트코인을 사 네. 여기 되게 놀라시고 아, 이제는 0이 안 될 거라고 확신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네. 그때 막 6년 전에 아, 막 네. 그때는 이게 막 0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 이제 그때는 정보가 많이 없었으니까 아. 그때는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처음에 공부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백서 가지고 이제 네. 제가 공부를 했었고 와.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나면 이거는 확실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게 저는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인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제대로 보면 근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백서를 읽으면? 100% 다 이해는 안 되죠.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해서 그 당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혁명이다. 그래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발 쪽에 있었고 그래서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래요. 그러한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블랙록 이런 데는 뛰어나고 훌륭한 연구진들이 그걸 미리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미리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때 그 백서나 이제 공부를 해가면 할수록 이거는 네. 다시 막 0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없. 네. 막 진짜 옛날 1달러로 가거나 아, 네네. 이건 어렵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그 데니월드님 유튜브 보니까 네네. 그 비트코인의 오해와 진실인가에서 51% 공격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 그런 거 당하면은 비트코인 이게 다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네. 51% 공격을 당하면 네. 비트코인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공격 지점에서.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또 그거를 이론적으로 반대로 따져보면 51% 공격 가능성이 또 0%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어. 그걸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 51%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게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확실하구나 이거를 이제 그래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인터넷만 없어지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만 없어지지 않으면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를 진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얘기할 때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겠냐, 네.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다. 네네.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네. 예인데 극단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극단적으로 이게 51% 공격 자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건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들이 그 비트코인의 그 해시 파워라고 하죠. 네. 그 채굴 파워를 51%보다 더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51%보다 더 많은 채굴 파워를 가져서 그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얻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6.25개를 비트코인 지금 얻는단 말이죠. 네. 대략 한 뭐 수수료까지 하면 한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7억 정도 얻는 거거든요. 근데 7억을 얻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5억 정도를 투자해야 그 비트코인 하나 채굴할 수가 있어요. 전기세를. 네. 파워를, 해시 파워를.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 하나 얻기 위해서 한 7억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1% 공격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전체 채굴 51%의 그 파워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재 그 7억보다 훨씬 많은 51%의 그 자금이 투여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을 투여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 51%의 공격을.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 아무도 안 하죠. 자기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연준이 돈 찍어서 하나요? 그래서 그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능한 시나리오 연준이 돈 찍어서 돈을 찍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마음이 안 들어요. 미국 혼자만은 힘들고 미국이라든지 정부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비트코인을 좀 공격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채산성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국 정부부터 많은 정부들이 투여를 하는 거죠. 야. 엄청난 금액을 투여해서 공격을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존재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딱 들어도 안 되겠네요. 그게 하나 가능한 거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51% 공격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고 결국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돈을 투여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그 가능한 시나리오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부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비트코인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끼리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뢰를 깨게 만들자.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니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말. 그 기업이 나선다 해도 그 기업이 먼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이 망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불변성을 막 속성으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비트코인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51% 공격을 해서 막 극단적인 경우로 이제 성공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또 특징은 뭐냐 이게 장부잖아요. 장부. 장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블록 기준에서 공격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공격에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기존에 기록된 블록체인의 기술을 비트코인의 장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격 자체는 그건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의 51%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있죠. 그것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이제 이중지불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비트코인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0개를 지금 보내드려요. 보내드려놓고 그리고 이거를 또 나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를 취소하는 그게 이제 이중지불 공격인데 네. 그 공격만 가능한 게 51%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나한테 비트코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채굴파를 가지고 장부를 조작했어요. 근데 조작했는데 나한테 하나도 없던 비트코인 50개를 없는 걸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건 원천적으로 그냥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냥 딴 사람한테 보낸 걸 취소하고 그걸 다시 내가 가지고 있게끔 이것만 가능하니까 네. 성공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51% 극단적인 경우 성공해서 그렇게 바꾸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바뀐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럼 문제죠. 어쨌거나 이중지불이 공격이 허용됐으니까 네. 일부 자산이라도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가 어쨌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원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공격당한 이후는 없는 걸로 하고 공격당하기 전 블럭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뭐 8만 번째 블럭이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드포크라고 하죠. 하드포크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다시 동의해서 동의해서 원래 있던 장부 이게 진짜 장부고 와. 누군가 공격했어. 이상한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라고 합의해서 이 장부를 또 그대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두 가지 결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51%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뭐 불순한 의도로 공격을 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없고 뭐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뭐 정부들이 연합해서 하는 뭐 그 경우 제약은 네. 없고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이 원래 있던 장부 공격받기 전에 장부를 가지고 다시 포크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죠. 와. 소프트웨어가 혹시 취약점이 생겨서 그렇게 되더라도 2차원적으로 뭐 좋진 않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공격당한 적이 없으니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불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원장 자체는 보존되거든요. 공격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네, 거예요. 없죠. 공격을 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는데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이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엄청난 슈퍼파워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진짜 그거 하다가 자기가 먼저 망할 것 그렇죠. 같아요. 하더라도 뭐 이득은 없으니까. 이득은 없으니까. 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와,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대단한 발견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관계죠. 그 개발자시니까 네네. 정말 그 IT, 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쪽이 되게 밝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진짜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네. 그 막 모바일 혁명처럼 인터넷 혁명처럼 막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그런 보나요? 혁명이죠. 네. 와. 그래서 혁명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 혁명이 있잖아요. 네.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모바일 혁명,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AI AI, 혁명. 뭐 세 가지 정도.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아,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어떤 인류의 다음 인류의 어떤 가장 큰 혁명. 예, 지금까지는 네.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누구도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약간 네네. 그런 게 속성을 갖고 있다면 진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죠. 그래요. 네, 갖고 있어야죠. 진짜 한 사람당 하나씩 뭐 이렇게 막 하는 분들 막 있잖아요. 네, 한 갖고 가정에 있어요. 하나씩 최소. 네네. 그렇게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와. 뭐 이거를 막 돈을 많이 벌겠다.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 시세가 떨어지면 또 이제 팔기도 하고 손실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떤 혁명적인 입장에서 보고 좀 멀리 보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이거 약간 투자적 관점에서 뭐 네. 미래의 강남 아파트 막 이렇게 네. 그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장을 네. 그런 거 동의하세요? 뭐 좀 극단적인 말로 근데 강남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좀 그래요. 사실. 맨하튼 아파트? 맨하튼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게 부동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이랑 비교하는데 완전히 좀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어떤 시대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네. 어떤 뭐 새로운 자산군이죠. 새로운 자산군이고 네. 어떤 새로운 혁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단순히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굉장히 철학적인 중요한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한데 과학과학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에 비교하는 건 저는 사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그래요. 네. 그거 비해서는 더 혁명적인 건데.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뭐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 비트코인 자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투자도 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또 팔아서 또 수익 실현해서 필요한데 또 써야죠.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거 만약에 2,100만 개 고정돼 있는데 네네. 그 이번에도 그 반감기 지나면 네. 거의 이제 채굴하는 퍼센트가 막 1%? 네네. 막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공급량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2,100만 개. 물론 그게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오른다는 근데 오른다는 이유는 결국에 이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핵심은 탈중화된 그 채굴 시스템이죠. 네. 그 채굴자들이 얼마나 그 채굴을 계속 유지하고 그 채산성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뭐 6.25 개니까 원화로 치면 대략 한 7억 정도 되죠. 그러면 뭐 전기세, 뭐 원가, 뭐 인건비 다 포함해서 뭐 대략 한 6억 투자해서 한 1억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대략.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기준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7억 넣어서 한 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7억을 넣어서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그럼 7억을 넣었는데 3.5억밖에 못 얻으니까 그럼 그게 맞춰지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결국에 그렇게 맞춰지고 4년 지나면 그럼 또 4년이 지나면 더 줄어드니까 결국에 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뒤를 계산해 보면 현재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면 7억을 실제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당장. 그러면 8년 뒤에는 그게 반감기로 2개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한 뭐 1점 초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7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네. 그럼 그게 이제 지금이 우리가 214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채굴이 뭐 0.01개 뭐 이렇게 채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쭉 계산해 봤을 때 결국 그 채굴에 의한 시스템, 채산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 시스템의 운영의 최소 비용인 거죠. 이 인프라를 네. 계속 운영하는 그 최소 비용을 운영하는 채굴자들의 어떤 가격, 채산성 이것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어떤 최소 가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시장에 따라서 변동은 있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8년 뒤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뭐 7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채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7억이 안 되면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더 이상 안 해요. 그렇죠. 전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시장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와,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뭐 논리나 철학이나 뭐 이런 학문의 그런 것들이 다 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 네. 비트코인 시스템 돌아가는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네. 단점은 없나요? 거기에 뭔가 약점이나 이건 빈틈이 좀 있는데 파고들면 되겠는데 이런 건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단점은 없어요. 어, 이거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인데 그래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하고 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장의 가격, 음.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네. 막 그 대중들의 어떤 뭐 흥분도 있고 뭐 또 어떤 참여자 그리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지. 비트코인 가격이 딱 항상 동일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지.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문제는 없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광기가 생기면 네. 가격도 막 엄청 급등하겠죠. 지금은 광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굉장히 큰 폭락이 또 일어날 거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또 막 비난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잘 있었는데 네. 시스템을 잘 지키고 있는데 가격이라는 독특한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완전히 또 가격하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이랑 같이 이제 공존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비트코인으로 치면 뭐 단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년에 네. 막 FTX 사태 터지고요. 네네. 그때 막 고점 대비 한 7~80% 막 이렇게 빠졌대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때는 이 채굴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네. 계속 채굴을 한 거예요. 보통 채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적자를 보면서 계속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본이 좀 넉넉한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을 오를 때 팔려고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팔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유지비가 안 되는 그런 채굴장들은 그냥 꺼놓는 거죠. 전기를 꺼놓으면 돈이 안 들거든요. 뭐 인력들은 다 자르고 그 물론 장소 그거에 대한 비용은 있겠죠. 채굴 그냥 꺼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꺼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키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킨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 계속 적자 보면서 캐했던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그렇죠. 와 똑같네요. 네, 투자자들하고 네, 똑같습니다. 존버해가지고 그때 싼 가격에 사면 지금 3배 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틸 자금과 여유가 있는 아. 채굴장들은 돈을 버는 거고. 네. 근데 채굴 기업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자금 압박이 있는 기업들은 그냥 꺼야죠 전기를. 와. 손실이 계속 손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기회가 올 때 또 다시 좀 복구하고. 그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스스로 그냥 있었는데 네네. 막 가격을 만드는 여러 조건들이 변하면서 네네. 가격이 막 변동치면서 7~80%까지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현상만 보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논다? 막 어떤 분들 보면 폭락하고 이러면 끝났다. 그리고 비트코인 다 팔고 가야 된다. 막 아무 가치도 없다. 심지어 막 워런 버핏이나 네네. 막 피터 시프 이런 분들도 막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 물론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에서는 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에서는 결국 트레이딩을 하는 뭐 트레이더 그룹들이 굉장히 저는 큰 힘이라고 보거든요. 큰 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가격을 이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거기에서 리스크는 이거예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붕괴될 것인가 붕괴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럼 붕괴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은 시장에서 계속 변동이 클 거고 그럼 변동성이 크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이것만큼 좋은 그렇죠. 어떤 자산 목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고. 근데 특히 FTX 사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니었지만 거래소가 폭락했고 그때 이제 뭐 테라 사태 맞아요. 이후에 FTX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붕괴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만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포함한 다른 자산들도 같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자산들의 포트폴리오가 폭락을 하면 결국에 자기 자산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시장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던져야 되는 이슈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같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가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위지만 비트코인 그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영향이 굉장히 깊다. 담보로 막 하고 막 이래서. 네, 비트코인 담보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 USDT하고 USDC 같은 게 있잖아요. USDT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이 깨졌다. 이런 시장에 큰 이슈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발생한다면 비트코인도 폭락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폭락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을 던져서 그 자기 자산을 좀 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진짜 중요하다고 딱 느낀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네네. 진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네. 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막을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노이즈 같은. 아,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그 대표님은 트레이딩을 하세요? 트레이딩을 네. 과거에 좀 했어요. 아, 과거에 잠깐. 네. 그때 이제 뭐 했었고 잠깐 음. 했었고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다른 일들이 바빠져서 네. 트레이딩을 이제 못 하고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딩 한 경험을 가지고 뭐 매수나 매도할 때 그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매수나 매도는 하죠. 그래서 뭐 매일 트레이딩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고 아니시고. 가끔 이제 내가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나 그런 배운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고 단기 트레이더는 아니고. 아니시고. 네. 그때 막 그 FTX 터지고 네. 루나 터지고 했을 때 네. 막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제가 트레이딩 했어요. 그때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때는 FTX 확실할 때는 가끔 해요. 시간이 날 때. 그 FTX 사태 일어났을 때는 그 FTX 자산에 이제 숏을 해가지고 좀 정말요?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좀 했었어요. 진짜요? 확실할 때, 확실할 때. 그러니까 루나 때는 사실 제가 루나 때 많이 잃었어요. 루나 때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대처를 잘 못했어요. 좀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그때 좀 많이 날렸죠. 어. 네.